그럼 이제부터 오늘 다룰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. 먼저 Time to Kill입니다. 영어 원제는 A Time to Kill이고요. 이 책은 1989년에 처음 출간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 책이 이 저자 존 그리샴의 첫 번째 책입니다. 제가 읽었던 책은 1992년에 출간된 판본이었는데요. 거기 앞부분에서는 이 저자가 자신이 이 책이 출판된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는 글이 있었습니다. 거기에 보면 처음에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언제부턴가 글을 쓰고 싶어 했었고 용기를 내서 이 책을 쓴 다음에 어떤 출판사에 이 책을 처음 한번 보여줬다고 했습니다. 몇 군데 여러 군데서 거절을 당했었고, 근데 이 책을 좀 관심 있게 본 어느 출판사의 편집자가 혹시 다른 책을 또 한번 써볼 수 있지 않겠냐고, 써볼 수 있겠냐고 이렇게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. 어쨌든 첫 번째 이 책이 출간은 됐는데 그다지 큰 반응은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. 근데 두 번째 소설이 엄청나게 큰 주목을 받으면서 히트를 치게 되었고, 그러면서 역으로 첫 번째 책에 대한 관심도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. 이른바 역주행이었죠. 나중에 점점 갈수록 존 그리샴은 더 큰 규모의 베스트셀러 작품들을 출간하게 되는 이 작품도 첫 번째 쓴 작품도 나중에 더 관심을 받게 되면서 영화로도 제작되기도 합니다. 이 작품은 미국 남부의 미시시피 주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. 이 배경은 이 작품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소개할 작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. 왜냐하면 이 미시시피 주가 이른바 딥사우스라고 불리는 그 미국 남부 지역의 그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이 딥사우스라는 곳이 그 과거 그 흑인 노예제를 기반으로 거대한 플랜테이션을 운영했던 그런 지역에 해당되는데요. 그 나중에 링컨의 북부근에 맞서서 가장 격렬하게 저항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사실은 그 64년, 65년에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를 중심으로 한 워싱턴 행진, 그때 그 시민 운동, 흑인 인권 향상을 위한 그런 시민 운동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었던 1964년, 65년 이후로도 남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그것에 대한 어떤 반발 때문에 그 인종차별의 문화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공식적으로는 제도적으로 법적으로는 무시할 수는 없었지만 이 생활 관습 속에서 그 흑인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던 거죠. 이게 1989년 작품이니까 지금부터 한 35, 6년 전쯤에 해당되는데, 그때도 여전히 사실은 요즘에도 그 이런 미국 남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반이민 인종차별 이런 과 관련된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요즘에도 자주 보도되고 있죠. 이때는 아직까지 여전히 더 심하게 그런 관행들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. 이 작품 첫 장면에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그 술에 취한 그 논팽이 같은 술에 취한 그 백인 논팽이 두 명이 그 어린 10살 남짓의 그 흑인 소녀를 강간하는 것으로부터 이 작품이 시작이 됩니다. 그 장면에서.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여자아이를 그 목에 밧줄을 채워서 그 옷을 다 벗긴 다음에 높은 나뭇가지에 매달아 죽이려고 합니다. 근데 이 아이가 쉽게 죽지 않자 얘네들이 그 자기네들 차 뒤에다가 이 목에 밧줄을 건 상태로 이 여자아이를 차 뒤에다가 묶어서
질질 끌면서 차로 질질 끌면서 계속 돌아다닙니다. 죽을 때까지. 한참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얘가 죽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 아이를 그 어떤 다리 밑에다가 던져 버려버립니다. 근데 이 아이가 죽지 않았던 거죠. 지나가던 누군가가 이제 그 아이를 발견하고 이 아이를 이 부모에게 인도해 줍니다. 그래서 이 부모가 그 경찰에 이 사건에 대해서 고소를 하고 결국에는 잡힙니다. 이 범죄자들이 잡혀요. 근데 이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가 딥사우스잖아요. 경찰도 백인이고 검사도 백인이고 판사도 백인이고 변호사도 죄다 다 백인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올 건지 너무 불에 보듯 뻔한 거죠. 백인이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사회에서 흑인은 그 백인과 그 동등한 어떤 법적인 보호와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걸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. 물론 법적이나 제도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실제 생활에서는 그런 거죠.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이 부모가 이 아버지가 제가 이제 좀 이 책을 읽은 지 좀 오래돼가지고 전부 다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그 이제 이 범인들이 붙잡혀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날이었어요. 근데 이 부모가 이 아버지가 자기 코트 안에다가 롱코트 안에다가 기관총을 구입해서 그걸 숨겨가지고 법원에 몰래 들어갑니다. 화장실인지 어떤 창고인지 몰래 숨었다가 이 범인들이 이제 재판정으로 인도되는 그 건물 안에서 그 법원 건물 안에서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나? 그 경찰에 의해서 인도되어 가지고 내려오고 있는 그 시점에 이 몰래 숨어서 기다리고 있던 그 소녀의 아버지가 그 흑인 아버지가 뛰쳐나와서 그 범인들을 향해서 기관총을 난사합니다. 마음껏 난사해서 그 범인들은 죽고 근데 안타깝게도 그 범인들을 그 법정으로 인도하고 있던 경찰관마저 경찰관인지 그 법원 직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마저 그 총알에 다리를 맞게 됩니다. 근데 이 경찰관이 병원에 입원을 한 다음에 그 총에 맞은 다리를 결국 절단을 하게 되는 결과에까지 이르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우리의 한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이건 명백한 살인이잖아요. 어쨌든가 그 범인이라 하더라도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보복으로 그 범죄자들을 죽이게 된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 부모는 어쩔 수 없이 부모도 그 살인자가 돼버리는 겁니다. 근데 이 흑인 소녀의 아버지가 이 책의 주인공이기도 한 그 제이크라는 젊은 변호사를 알고 있었습니다. 어떤 인연으로 인해 가지고. 처음에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이 제이크라는 변호사가 이 흑인 아버지한테 엉뚱한 짓은 하지 말라. 일단 법의 심판을 받게끔 그리고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적으로 심판할 정당한 심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라 이런 식으로 충고를 했는데 그 충고를 듣지 않고 이 아버지가 직접 자기가 총으로 복수를 이뤄낸 거죠.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제이크라는 이 백인 변호사를 자기의 변호사로 선임합니다. 근데 이 제이크는 사실은 별로 이걸 맡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. 이 사건 자체가 뻔하잖아요. 얼마나 힘든 사건이 될 것이고 그리고 자기도 백인인데 그리고 이 백인이 주류인 사회에서 이런 사건을 맡아서
자기한테 뭐 경제적으로나 그 앞으로의 그 커리어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거, 오히려 큰 해로움이 될 거라는 거 뻔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그 별로 맡고 싶어 하지 않았던 거죠. 근데 이 딸아이의 아버지가 사실 이 사건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. 그러니까 거의 막무가내로 이 제이크한테 부탁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제이크가 그 사건을 수임하게 되는 거죠. 근데 사실 나중에 보면은 이 책의 저자 존 그리샴은 이 책을 읽어본 사람들, 그 사람도 이렇게 어딘가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은데, 이 제이크가 일종의 저자의 페르소나입니다.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변호사 시절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많이 이게 투영이 된 거죠. 이 제이크에. 이 제이크라는 변호사는 이 소설 속에서 신찬내기였고 그다지 좋은 대학 그 로스쿨을 나온 그런 변호사도 아니었고, 그렇다고 대형 로펌에 소속된 변호사도 아니었고, 거의 그 쓰러져가는 그 어떤 그 변호사 자격이 박탈된 그 나이든 변호사가 운영하던 사무실을 얻어서 혼자서 그 변호사 업무를 처리하고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. 나중에 이 사람 작품 속에, 이 존 그리샴의 작품 속에 스트리트 로이어라는 작품도 있는데 이런 변호사들이 가끔 등장합니다. 그러니까 대형 로펌에 소속되지 않고 혼자서 그 수임을 맡아서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변호사의 전형이 여기서 이제 이미 등장한 거죠. 이 작품을 읽다 보면 나 훗날에 그 여러 가지 작품들의 모티프들이 이 첫 번째 책에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아무튼 그 이 제이크가 이 사건의 변호사 수임을 맡고 난 다음에 맨날 술 먹고 그렇게 그냥 허송생활하면서 보내고 있던 그 원래 이 변호사 사무실의 주인, 그 변호사 자격증이 박탈된 그 고참 전 변호사하고 또 좀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, 이 제이크 변호사의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이혼 전문 변호사였습니다. 직접적인 관련은 없죠, 이런 사건과. 근데 이 변호사하고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분이 있어서 이 사람하고도 어떤 정보의 측면에 있어서 좀 도움을 받게 되고, 또 어떤 그 젊은 그 법조인 지망생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젊은 그 학생의 도움도 이제 어시스턴트로 받으면서 이제 이 사건을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. 이 소설을 읽으면서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게 뭐였냐면, 이 제이크라는 변호사가 이 사건을 수임하고 나서 이 재판의 목표로 삼는 게 뭐였냐면 무죄였습니다. 무죄. 이게 말이 되나? 라는 생각이 이게 아무리 소설이지만 어떻게 명백하게 사람을 죽였고 그리고 경찰관의 다리도 절단하게 만드는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을 어떻게 무죄로 풀려나게 하는 걸 이 재판의 목표로 삼을 수 있는지 이게 잘 납득이 잘 안 됐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황당하게 느껴졌던 거죠. 근데 이게 미국의 배심제 때문에 그런 건데요. 근데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의 판사라고 하더라도 배심원들의 결정을 100%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. 자기네들이 판단했을 때 그 절차적으로나 내용상 너무 큰 문제가 있다, 하자가 있다라고 판단이 들면 독자적으로 그 배심원들의 판결과 상관없이 독자적인 그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. 100% 무조건 따라야 한다라는 건 아니죠. 근데 대부분의 판사들은 이 배심원들의 결정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. 무시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. 특히 왜냐하면 이 지역 판사들은 거의 다 그 선거로 뽑혀요.
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근데 이 배심원 판결이라는 게 합의제잖아요. 만장일치입니다. 그 배심원들의 만장일치로 낸 유죄 무죄의 판결에 대해서 판사가 그걸 무시하고 독단적인 판결을 내리면 결국에는 자기에게 자기를 선출해주는 그 유권자들의 결정을 자기가 무시하는 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어떻게 이 선거에서 선출되는 판사가 만장일치로 결정되는 배심원들의 그 결정을 쉽게 이렇게 무시할 수 있겠어요. 검사하고 변호사는 재판이 처음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끊임없이 서로 싸웁니다. 그러니까 재판 장소를 어디에서 이루어지게 할 것인지, 그리고 그 배심원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있어서 단 한 발자국도 자기네들한테 불리하지 않게, 가능한 한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재판 과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그 재판의 그 단계마다 사사건건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웁니다. 굉장히 교활하고 서로가 검사든 변호사든 서로가 굉장히 교활하고 굉장히 그 추잡하게 상대방을 연맥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. 불법적인 것만 아니면 할 수 있는 짓은 서로가 다 동원합니다. 그래서 이 검사와 변호사가 사이가 참 안 좋은데 여기서 굉장히 웃기는 장면들이 여러 번 연출이 됩니다. 이 그 젊은 변호사 존 그리샴의 그 페르소나라고 할 수 있는 이 제이크는 만날 때마다 담당 검사를 만날 때마다 끊임없이 이 검사를 도발합니다. 이 검사가 어떤 검사냐면 그 엘리트 과정을 거쳐온 검사고 승승장구했습니다. 그 재판 승소율도 굉장히 높고 이 사람이 그 야심 있는 사람이었어요. 어떤 야심이 있냐면 좋은 커리어를 바탕으로, 게다가 이번 사건은 엄청 대형 사건이잖아요. 이 촌구석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아주 큰 사건입니다, 이게. 그래서 이런 큰 굵직한 사건들에서 승리를 해서 그걸 바탕으로 최종적으로는 그 주지사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야심을 가지고 있는 검사였습니다. 이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 거였기 때문에 이 제이크가 이 검사를 만날 때마다 이 사람을 검사라고 부르지 않고 계속해서 주지사님이라고 부릅니다. 주지사님이라. 가버너라고 말끝마다 당신이 뭐 이렇게 하지 않았냐? 주지사님, 가버너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것처럼 부르는 거죠. 호구한 날 자기를 계속 이렇게 주지사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조롱하니까 가끔 가다가 이 검사가 막 발끈해서 자기한테 주지사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고 막 화를 내기도 합니다. 좀 재밌습니다. 여기서 제이크가 검사를 어떻게 놀리고 상대하는지 좀 재밌는 장면들도 심심찮게 이제 연출이 되기도 하죠. 하지만 이게 너무 당연하게도 이게 무죄를 끌어낸다라는 건 너무 터무니없잖아요. 이게 어떻게 그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이크가 별로 그렇게 이길 가능성이 소설의 진행 과정에서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. 게다가 예상했던 대로 제이크에게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. 그전엔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그 경찰관들이 모두 다 제이크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. 아는 척도 하지 않게 되는 거죠. 법원의 근처에서 법원 근처에서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다 제이크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. 백인들이죠. 그리고 그 지역사회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제이크와 연을 끊기 시작하고 심지어 더 나가서 협박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실제로 제이크 집이 폭탄에 의해서, 제 기억으로는 그 폭탄을 설치했던 것 같은데
그 화제가 나기도 합니다. 근데 이 젊은 사람이잖아요. 그러니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그 부부입니다. 그 젊은 부부인데 어린 아기도 한 명 데리고 있어요. 그 하마터면 그 부인과 그 자식이 그 아기가 큰 위해를 당할 뻔도 했었습니다. 너무 심각해지기 시작했어요. 이 물리적인 협박과 그 가해가 실제로 벌써 발생하기 시작합니다. 변호사 사무실은 운영이 거의 안 되고 끊임없이 협박 전화가 물밀듯이 쏟아지고 있고, 이 지역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궁지에 몰리게 되는 거죠. 백인들이 제이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. 특히 이 남부의 그 암암리에 존재하는 그 KKK 단들이 아주 열성적으로 이 재판 과정에 개입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. 결국엔 이 제이크 변호사는 그 배심원들을 설득하는데 실패합니다. 이게 여러 그 중간에 이 사람이 이제 고민하고 그 자기 동료들과 그 의논하면서 어떻게 이 사건을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온갖 궁리를 하고 이런저런 방법을 모색해 보긴 하지만 잘 안 됩니다. 자, 번번이 결국 안 되죠. 이게 쉽게 이긴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한 사건입니다. 그리고 거의 마지막까지도 그 재판에서 제이크는 그 어떤 승리의 가능성을 거의 볼 수가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. 그러니까 이 책이 끝나는 몇 페이지를 남겨둘 때까지도 그런 가능성이 거의 보이질 않게 됩니다. 그리고 실제로 설득을 못했어요. 근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근데 재판에선 이깁니다. 그 배심원들이 결론을 도출한 거죠. 이 책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제 배심원들이 의논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도 보면은 어떻게 이 사람한테 무죄를 줄 수 있느냐라는 굉장히 강경한 주장들이 당연히 이 배심원들 사이에 그런 주장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러니까 거기서 이게 근데 만장일치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흑인에게 살인을 저지른 흑인에게 무죄를 주도록 그 사람들을 설득시킨다는 것 자체가 사실 거의 불가능하잖아요. 이 사건에서 대부분이 그 백인들인데, 근데 사건은 마지막 몇 페이지를 남겨두고 그 재판에서 이기게는 됩니다. 어떻게 이기게 됐느냐? 그것까지는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죠. 그거는 책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게 마지막 이 책의 결론보다는 제가 이 책을 권한다면 그 중간 과정을 다 거치면서 이 작가가 하나씩 그 펼쳐놓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미국 사회, 남부 사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, 어떤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조금씩 이제 우리가 간접 경험을 할 수 있게 보여주는데, 그런 과정을 책으로 읽어가는 게 더 재밌고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사실 결론보다는 그 결론에 도달하는 그 과정 속에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지막 부분에 감동적인 장면이 하나 이렇게 나오게 되죠. 그냥 그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그 앞 페이지에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깔려 있었던 겁니다.